오늘 영상은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합니다. 인터넷 가전 렌탈 변경, 인터넷 끝판왕과 함께하세요. 본머스와 토트넘의 프리미어리그 14라운드가 한국 시간으로 금요일 새벽 5시 15분에 펼쳐지는데 이 경기는 기본적으로 본머스와 토트넘의 순위 싸움에도 굉장히 큰 영향이 있습니다. 본머스가 승점 18점으로 13위에 머무르고 있고요. 토트넘은 승점 20점으로 13위에 머무르고 있는데 본머스와 토트넘의 승점 차이가 단 2점밖에 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두 팀이 경기 결과에 따라서 순위가 뒤바뀔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아래쪽으로는 본머스와 2점 차이밖에 나지 않지만 위쪽으로는 브라이튼과 맨시티와 승점이 3점 차이밖에 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프리미어리그가 상위권과 하위권의 승점 차이가 얼마 나지 않기 때문에 바로 그 중간쯤에 있잖아요. 그래서 한 번만 패배하더라도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고 한 번만 승리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경기는 토트넘 입장에서 굉장히 중요한 매치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겠죠. 그런데 이 경기를 앞두고 토트넘은 기본적으로 부상자가 여전히 많습니다. 일단 비카리오 골키퍼와 오도베르는 수술을 했기 때문에 당연히 나올 수가 없는 상태고요. 여기에 히샬리송도 다음 달이나 복귀가 예정되어 있어요. 그리고 벤탄쿠르도 현재 출장 정지 징계를 받고 있죠.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반더벤과 로메로는 언제 돌아오냐? 일단 반더벤 같은 경우에는 12월 19일 복귀로 예정이 되어 있는데 조금 더 빨라지면 한 경기 정도 빨리 나올 수 있다, 이런 소식은 있거든요. 실제로 토트넘이 풀럼전을 앞두고 반더벤의 부상 복귀를 암시하는 영상을 하나 올렸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게 약 1분 정도의 영상이었는데 반더벤이 훈련장에 출근을 해서 훈련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 영상에서 반더벤이 그래도 고강도의 훈련을 시작했다라는 것들을 좀 보여주는 몇몇 장면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잔디에서도 훈련하는 모습이 나오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반더벤이 복귀가 예정되어 있지만 아직까지는 복귀할 수가 없는 상태고, 그리고 로메로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오고 있는 예측이 본머스 원정에 복귀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지만 로메로도 꽤나 지금 빠져있는 기간이 있었기 때문에 곧바로 선발이 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아 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전히 반더벤과 로메로가 없는 중앙 수비 라인을 봐야 되고요. 여기에 더해서 무어 또한 지난달 말에 질병으로 빠져 있었는데 무어가 이 질병이 어떤 것인지는 알려져 있지 않지만 컨디션을 끌어올리는데 굉장히 고생을 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무어도 아직까지 복귀가 힘든 상태고, 여기에 더해서 솔랑키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잠깐 빠졌지만 솔랑키는 이번 경기 복귀가 예정되어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솔랑키도 지금 100%인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고, 아치그레이도 지난 경기 부상으로 교체가 됐잖아요. 그래서 아치그레이도 지금 부상에 대한 정보가 더 나와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 지금 빠져있는 선수가, 징계로 빠져있는 건 벤탄쿠르, 그리고 확실하게 수술 때문에 빠져있는 선수들은 비카리오와 오도베르, 그리고 히샬리송도 확실하게 빠져있는 상태고요. 여기에 부상 복귀를 준비하고 있지만 100% 컨디션이 힘든 선수들은 반더벤, 로메로, 무어, 솔랑키, 여기에 아치그레이까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 9명에 나오지 못하는 선수들 중에서 복귀할 수 있는 선수, 본머스전에 나올 수 있는 선수는 그래도 솔랑키와 로메로, 요 정도가 아닐까 싶어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솔랑키가 복귀하는 것이 토트넘의 공격에 엄청나게 큰 영향을 주지 않을까 싶은데, 지난 경기에 솔랑키가 최전방에 없다 보니까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로 나왔었죠. 근데 아무래도 손흥민 선수가 최전방 공격수 자리에서 버티는 플레이라던가 등을 지면서 볼을 소유해주는 이러한 플레이에 어려움을 겪다 보니까 솔랑키의 포스트 플레이가 매우 그리운 상황들이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솔랑키가 있을 때 앞쪽에서 버텨주는 선수가 존재한다는 거, 이게 이제 얼마나 토트넘에게 소중한 플레이인지가 지난 경기도 증명이 됐었고, 특히나 본머스 같은 경우에는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전방 압박을 굉장히 강하게 가져가는 팀입니다. 이라올라 감독이 라리가에서도 전방 압박을 강하게 가져가는 감독으로 유명했었는데, 무엇보다 아직까지도 반더벤과 로메로가 완벽하게 복귀를 하지 못한 그런 상황에서 벤 데이비스와 드라구신, 이 수비 라인을 압박하는 것이 당연하게도 필요한 선택지거든요, 본머스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앞쪽에서 강하게 밀어붙일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면 강하게 밀어붙였을 때 토트넘 같은 경우에는 지난 경기 풀럼전을 생각을 하면 이렇게 상대가 강하게 밀어붙일 때 앞쪽으로 패스를 짧게 전개하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짧게 패스를 주고받는 게 힘들다면 앞쪽으로 뻥 차줘서 솔랑키의 포스트 플레이라도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 포스트 플레이가 지난 경기에 없었기 때문에 토트넘이 후방에서 압박을 받을 때 수비 라인과 미드필더 라인의 뭔가 유기적인 플레이라던가 탈압박에 그렇게 뛰어나지 않은 팀이다 보니까 볼을 전진시키기가 일단 어려운데 솔랑키의 포스트 플레이도 활용하지 못하면서 아예 풀럼의 전방 압박에 대응하지 못하는 장면들이 나왔었죠. 그러다 보니까 솔랑키가 복귀를 하게 된다면 솔랑키에게 한 번의 패스를 보내주고 솔랑키가 버텨줄 때 주변에 있는 메디슨이라던가 쿨루셉스키, 손흥민 이 선수들에게 솔랑키가 패스를 떨어뜨려주면서 여기서부터 공격을 시작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나 뭐 솔랑키가 이렇게 한 번에 뒷공간으로 패스를 주지 않아도 솔랑키가 앞쪽에서 볼을 받아줄 때 솔랑키의 아래쪽으로 달려드는 메디슨 같은 선수에게 볼을 떨어뜨려주고 이때 메디슨이 볼을 잡아서 손흥민이나 쿨루셉스키처럼 측면에서 뛰어들어가는 선수에게 찔러준다. 이러한 과정 자체가 잘 나온다면 분명히 본머스가 공격적으로 밀고 올라올 때 이 공격적인 수비에 대응을 할 수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사실 지난 경기에 손흥민 선수가 원톱으로 나왔을 때 이런 장면이 계속 나타났잖아요. 손흥민 선수가 전방에서 내려오면서 볼을 받아주려고 그러고 그리고 수비수가 손흥민을 타이트하게 압박을 하는데 이 공간으로 토트넘이 패스를 보내줬거든요. 근데 여기서 손흥민이 내려오면서 볼을 받다 보니까 수비수의 등을 지고 볼을 잡을 때가 많았어요. 근데 이 등 지고 볼을 잡을 때 상대가 몸으로 밀어내면서 손흥민의 볼을 빼앗아내는 장면이 있었죠. 그런데 이제 보통 손흥민 선수가 이 위치에 있는 게 아니라 손흥민 선수는 약간 왼쪽에 위치하다가 솔랑키가 가운데서 볼을 받아서 돌아서면 이때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가는 이러한 구도가 만들어져야 손흥민 선수가 상대가 라인을 올릴 때 뒷공간으로 뛰어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손흥민이 전방으로 뛰어들어가는 상황을 만들고 그래야 이제 토트넘 입장에서도 손흥민의 득점력을 활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손흥민의 움직임을 위해서라도 솔랑키의 복귀가 굉장히 필요한 상태라고 할 수가 있겠고 여기에 더해서 쿨루셉스키도 이번 경기에 선발로 복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보이죠. 왜냐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본머스가 라인을 끌어올려서 압박을 할 때 달려들면서 압박하는 팀에 두 명의 선수가 이제 볼을 소유하는 데 능하거든요. 솔랑키와 쿨루셉스키 이 두 명의 선수가 전방에서 볼을 소유해 줄 수 있는 선수죠. 그 솔랑키 같은 경우에는 등을 지면서 버텨주고 여기서 볼을 소유해 준다면 쿨루셉스키 같은 경우에는 측면에 있을 땐 중앙으로 들어가거나 미드필더 라인에 있을 땐 내려와서 볼을 받아주는 형태가 되죠. 근데 여기서 쿨루셉스키가 상대의 압박을 받을 때 이 압박을 이겨내고 전진할 수 있을 만한 드리블 능력과 몸싸움 능력을 가지고 있는 선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예를 들면 맨시티전에도 쿨루셉스키가 볼을 끌고 올라가는데 중원에서 상대의 압박을 강하게 받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 장면에서는 정말 솔랑키의 개인 능력으로 돌파가 되는 거거든요. 뒤쪽에서는 토트넘이 탈압박이 좀 안 되다 보니까 그냥 쿨루셉스키에게 패스를 전달해 놓는 거예요. 그러면 쿨루셉스키가 여기서 볼을 받아서 우직하게 볼을 몰고 전진을 하는데 아무래도 쿨루셉스키가 계속 볼을 몰고 올라가다 보니까 상대 수비가 쿨루셉스키에게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쿨루셉스키에게 수비가 쏠리는 순간 당연하게도 주변에 있는 공격수들에게 넓은 공간이 나죠. 이 장면에서는 손흥민 선수에게 넓은 공간이 났고 넓은 공간에 있는 손흥민 선수에게 패스를 보내주면서 손흥민 선수가 플레이할 수 있는 여유로운 상황이 만들어져요. 그리고 이 장면에서 손흥민 선수가 공간으로 패스를 찔러주면서 쿨루셉스키가 뛰어들어갈 수 있는 아주 좋은 상황을 또 만들어줬었죠. 그러니까 이런 장면들을 보면 이번 경기 기본적으로 토트넘 입장에서는 본머스의 스타일 자체가 토트넘이 공략을 잘하는 스타일이기도 하거든요. 본머스의 전방 압박은 좀 부담스럽지만 본머스가 밀고 올라오면서 강하게 수비를 하기 때문에 밀고 올라올 때 솔랑키가 등을 지는 플레이, 쿨루셉스키가 중원에서 볼을 소유해준 다음에 볼을 몰고 올라가주는 플레이 이게 나온다면 손흥민의 뒷공간 침투가 나올 수가 있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브레넌 존슨의 뒷공간 침투도 나올 수가 있으니까 이러한 이라올라 감독의 공격적인 축구에 솔랑키의 쿨루셉스키의 볼 소유 능력 그리고 메디슨의 패스를 찔러줄 수 있는 능력 그리고 손흥민의 공간 침투 능력을 활용해서 본머스의 수비 뒷공간을 무너뜨리는 것이 이번 경기에 가장 중요하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만약에 뒷공간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계속 본머스의 공격을 받게 되면 본머스도 공격적인 측면에서 꽤나 뛰어난 팀이거든요. 특히나 본머스가 최근에 반더벤과 로메로가 없을 때 토트넘의 수비의 가장 큰 문제는 기본적으로 민첩성이 좀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선 라인의 스위칭에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는데 본머스가 딱 그러한 플레이를 굉장히 잘하는 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앞쪽에 있는 이바니우송을 중심으로 클루이베르트, 테버니어, 세메뇨 요 세 명의 선수가 계속 스위칭을 해요. 그리고 뭐 상황에 따라서는 뭐 세메뇨가 아니라 브룩스라던가 아니면 와타라라던가 이런 선수들이 또 투입이 될 수가 있지만 여기서 본머스가 어떠한 형태의 공격을 만드냐면 기본적으로 이바니우송이 가운데 있는 중앙 수비수들을 묶어놓는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이때 이제 이선에 있는 선수들이 이바니우송이 볼을 잡아준 다음에 떨어뜨려주는 볼을 시작으로 공격을 해요. 그러니까 이게 요 역할이 원래는 솔랑키의 역할이었죠. 지난 시즌까지 본머스에서 이적을 해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바니우송이 솔랑키의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볼을 떨어뜨려줬을 때 테버니어가 가운데로 세메니어가 가운데로 들어오면서 스위칭을 하기 시작하고요. 예를 들어서 여기서
테버니어가 가운데로 들어오면 클로이베르트가 측면으로 빠지고 세메뇨가 또 가운데로 들어오면 테버니어가 오른쪽으로 빠지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스위칭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의 특징이 있는데 수비 라인에서 최근에는 이제 오른쪽 풀백에 아라우오라는 직선적인 풀백이 부상을 당해서 아담 스미스가 나와요. 그러면 왼쪽에 있는 케르케스를 직선적으로 올리고 아담 스미스를 약간 가운데로 들어가게 만들면서 3백을 만들 때가 많습니다. 약간 뭐 비대칭 3백이긴 한데 아담 스미스가 살짝 가운데로 들어가고요. 케르케스가 올라가면서 테버니어가 오른쪽에서 가운데로 좀 들어오는 이러한 형태를 만들어줘요. 그러면 이때 세메뇨가 오른발을 활용해서 경기장을 넓게 사용을 해주면 왼쪽에 케르케스, 오른쪽에 세메뇨 경기장을 넓게 사용을 해주고 이때 가운데에서 테버니어와 클로이베르트가 공간으로 침투해 들어가는 이러한 상황들을 만들어주거든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케르케스와 테버니어의 스위칭은 엄청나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지만 오른쪽 라인에서는 클로이베르트가 측면으로 들어갈 때 세메뇨가 가운데로 들어오는 뭐 이런 식으로 계속적인 스위칭을 만들어내는 게 본머스의 축구의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라올라 감독이 라리가에 있을 때도 라요 바에카노를 이끌 때 좋은 평가를 받았던 것이 본인들보다 스쿼드가 좋은 팀을 상대로 공격적인 압박을 하면서 볼을 빼앗아 오고 공격을 할 때도 계속 스위칭을 하면서 상대를 혼란스럽게 만들고 거기서 무언가 득점을 만들면서 이변을 일으킬 때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러한 모습을 이번 시즌에 본머스가 뭐 지난 시즌부터 이라올라 감독 체제에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본머스가 이번 시즌에 다크호스적인 면모를 보이는 그런 팀들 중에 하나거든요. 그리고 꼭 이제 이런 팀들에게 토트넘이 좀 약한 모습을 보여줄 때가 많았기 때문에 이번 경기도 토트넘에게 분명히 쉽지 않은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히나 3일 간격으로 경기를 하다 보니까 토트넘 입장에서는 주전 라인업과 벤치 라인업의 실력 차가 좀 큰 편에 속하잖아요. 그러다 보니 주전 멤버들이 조금씩 지치는데 교체를 해줄 수가 없으니까 경기력이 조금씩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에도 요즘에는 관리를 받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손흥민이 없다면 왼쪽 라인에 나올 수 있는 선수가 마땅치 않거든요. 물론 베르너가 있지만 베르너도 만족스러운 활약을 보여주지는 못하고 있죠. 그리고 뭐 지난 경기 같은 경우에는 솔랑키도 부상으로 빠져있는 상태에서 쿨루셉스키에게 휴식을 부여하다 보니까 거기서 또 문제가 생기기도 했고요. 그래서 토트넘의 또 다른 변수는 3일 간격으로 계속 경기가 치러지고 있고 이 경기 다음에는 바로 이틀 뒤에 첼시와의 리그 경기가 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토트넘이 이 경기에서 로테이션을 돌리다가 경기력이 좀 급감하는 그러면서 이제 발목을 잡히는 그런 결과로도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 경기가 토트넘 입장에서는 조심을 해야 되는 경기 중에 하나가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이제 손흥민 선수도 솔랑키와 클루셉스키가 복귀를 했을 때 지난 경기는 손흥민 선수가 원톱 자리에서 본인이 못하는 역할을 좀 맡았다면 본머스가 라인을 또 끌어올리는 팀이다 보니까 이러한 것들을 잘 활용해서 손흥민 선수의 활약도 기대를 해볼 수 있는 그런 경기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